7월 초, 장마가 잠시 숨을 고른 토요일 오후였다. 강역 탐정사무소는 마포구 망원동의 낡은 4층 건물 꼭대기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간판은 작았으며 손님은 더 작았다. 그날도 사무소에는 강역과 나 2인의 둘뿐이었다. 이내 씨, 커피 한 잔만 부탁해. 강역은 창가의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금연한 지 3년째라고 했다. 그래도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버릇은 못 고쳤다. 서울경찰청 강력계에서 15년을 굴렀던 사람의 잔재라고 그는 말했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사건이 아예 없을 때 그는 불없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빨아들이는 신용을 했다. 지금은 후자였다. 사무소를 차린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들어오는 의뢰는 죄다 시시한 것들 뿐이었다. 바람난 남편 뒷조사, 가출한 자녀 찾기, 채무자 소재 파악. 강역은 그런 일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좋아하지도 않았다. 나, 이인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에서 3년 동안 일했었다. 그만둔 이유는 길게 설명하기 싫다. 짧게 말하자면 시체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다. 정확히는 시체를 둘러싸고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표를 던졌고 우연한 자리에서 강역을 만났으며 어쩌다 보니 이 작은 사무소의 조수 겸 회계 겸 청소 담당이 되어 있었다. 내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역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발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아챈 모양이었다. 혀가. 문 앞에 선 사람은 강역과 닮은 얼굴이었다. 다만 좀 더 마르고 좀 더 창백하고 좀 더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나이는 강역보다 5살은 위로 보였다. 형. 강역이 그제야 담배를 내려놓고 형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형이 여기까지 올 일이 뭐가 있다고. 좀 도와줘야겠다. 나는 커피 2잔을 내려놓고 옆자리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강역이 손짓했다. 이내 씨도 같이 들어. 어차피 일이 되면 같이 움직일 거니까. 강역의 형, 강민혁은 쉰둘이었다. 직업은 프리랜서 통역사, 영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우즈베크어까지 한다고 했다. 우즈베크어를 하는 한국인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래서 강민혁은 의외로 일이 많았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의 법정 통역, 무역 상담, 가끔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경찰의 의뢰까지. 한 번 일하면 시급이 꽤 됐고, 본인 말로는 한 달에 열흘만 일해도 먹고 살만하다고 했다. 강역과는 사이가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었다. 형제가 둘 다 결혼을 안 했고, 부모님은 10년 전쯤 차례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가끔 명절에 식사 한 번 하는 정도의 관계였다. 그런 형이 토요일 오후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강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저녁 7시쯤이었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 남자였고 말투가 좀 거칠었어. 지방 사투리는 아니고 그냥 교양 없는 사람 말투랄까. 자기를 윤 사장이라고만 소개했어. 강민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다. 인터넷 전화, 통역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야. 우즈베크어. 시급의 3배를 주겠다. 대신 조건이 2개 있다고 했어. 첫째, 지금 당장 와줄 것. 둘째, 가는 길과 가는 곳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 그래서 갔어? 강혁이 물었다. 갔지. 시급 3배가 어디야. 그리고 그런 식의 의뢰가 처음도 아니었거든. 기업 비밀 협상 같은 거 통역할 때는 비밀 유지가 기본이니까. 의심은 했지만 위험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 강민혁의 말로는 약속 장소는 강변북로 근처의 한 주유소였다. 거기서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운전자가 말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길은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두꺼운 천 안대를 건넸다. 눈을 가렸다고? 내가 끼어들었다. 응, 처음엔 황당했지. 그런데 운전자가 그러더라고. 회장님이 좀 까다로우신 분이라서요. 통역료 2배 더 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급 5배가 된 거지. 1시간 통역에 100만 원이 넘는 거야. 강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형, 돈에 너무 약해. 미안하다. 어쨌든 안대를 했어. 차는 1시간쯤 달렸어. 시간은 손목시계 진동으로 짐작했고, 도중에 한 번 멈췄는데 톨게이트 소리는 안 났어.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니면 외곽 어딘가지. 고속도로는 안 탔다는 거네. 강혁이 중얼거렸다. 1시간 후에 차가 멈췄어. 안대를 풀어준 곳은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어. 폐쇄회로 카메라도 없는 휑한 곳이었지.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또 이상했어. 운전자가 엘리베이터 버튼 위를 자기 손으로 가렸어. 몇 층을 누르는지 못 보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좀 걸었어.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거의 안 났어. 그리고 어느 방에 들어갔지. 강민혁은 그 방을 자세히 묘사했다. 넓이는 20평쯤 되었고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가구는 거의 없었다. 가운데 큰 원형 탁자가 하나, 의자가 4개, 벽에는 그림 한 점 걸려 있지 않았다. 조명은 천장에 형광등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꺼져 있어서 방 안이 어둑했다. 방에는 3사람이 있었어. 한 명은 한국인,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 살집 있고 머리 벗겨지고 명품 시계 차고. 그게 윤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지. 또 한 명은 그 옆에 서 있는 덩치 큰 남자. 운전자랑 비슷한 분위기였어. 셋째는 강민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셋째는 의자에 앉은 외국인 남자였어. 40쯤 됐을까? 우즈베크인이 분명했어. 얼굴 생김새, 옷차림 다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 왜 얼굴이 엉망이었어. 한쪽 눈은 부어서 거의 안 떠지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고 손목은 의자 팔걸이에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어. 그리고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더라고. 강혁이 천천히 자세를 바로 세웠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사건이 들어왔을 때 강혁이 보이는 그 특유의 집중하는 눈빛이었다. 형,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 뒷걸음질을 쳤지. 이건 좀 하는데 윤 사장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 통역료는 더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통역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한테서 뭐 좀 알아낼 게 있어서 그래요. 위험한 일 아닙니다. 통역 끝나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거고요. 형이 거절했어야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혀가. 운전자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고 윤 사장 옆 덩치는 양복 안에 뭔가 차고 있었어. 권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모양이 그런 느낌이었어.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통역을 했어. 윤 사장이 우즈베크인한테 묻고 내가 우즈베크어로 옮기고 그 사람이 대답하면 내가 한국어로 옮기고 무슨 내용을 물었는데 이게 진짜 이상한 거야. 강민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통역사로서 늘 갖고 다니는 메모용 수첩이었다. 통역하는 중간중간 내가 몰래 적어뒀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윤 사장이 안 보는 사이에. 수첩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강혁이 그것을 받아 펼쳤고 나는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다. 질문은 처음에 단순해 보였다. 이름이 뭐냐? 사디크 라흐모노프. 어디서 왔냐? 사마르칸트.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냐? 사겹은. 안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신원 확인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질문이 이상해졌다. 누나는 어디 있나? 모른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둘이 같이 도망쳤다는 거 우리도 안다. 정말 모른다. 누나가 먼저 나가서 나한테도 연락 안 했다. 누나가 가져간 게 어디 있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통장, 도장, 그리고 그 종이. 정말 모른다. 여기서 한 차례 폭력이 있었다고 강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덩치 큰 남자가 우즈베크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즈베크인은 청테이프 너머로 신음만 흘렸다. 통역을 멈추려고 했어. 그런데 윤 사장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통역만 하세요. 통역만. 질문은 계속됐다. 누나가 한국에서 누구를 만났나? 모른다. 그 한국 남자 이름이 뭐냐? 모른다. 정말.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너희 누나가 가진 그 서류. 그게 어디로 갔는지만 말해라. 우즈베크인은 자꾸 모른다고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가 강민혁을 향해 우즈베크어로 빠르게 뭐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통역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누나를 죽일 거예요. 누나는 신정동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윤 사장이 끼어들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다. 그냥 살려달라고. 자기는 정말 모른다고 합니다. 윤 사장은 강민혁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정말입니다. 다행히 윤 사장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우즈베크인에게 1시간 정도 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우즈베크인은 끝내 누나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 결국 윤 사장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모셔다 드리세요. 그래서 다시 안대를 하고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강변북로 그 주유소에 내려줬어. 운전자가 봉투 하나 건네주면서 그러더라. 선생님, 오늘 일은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잊으세요. 봉투 안에는 150만 원이 들어있었어. 통역료보다 많았지. 강민혁은 다시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오는데 그 우즈베크인 눈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신정동에 까지만 말하고 못 말한 그 말도. 그 사람 누나가 어딘가에 있는데 저들이 곧 찾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한테 왔다고. 강혁이 말을 마저 끝냈다. 그래, 너 강력계 있었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런데 내가 본 게 뭐 있어야지. 운전자도 못 봤지. 차 번호도 못 봤지. 건물 위치도 모르지. 윤 사장 얼굴이랑 그 우즈베크인 얼굴이랑 이름밖에 모르는데 강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은 붙이지 않았다. 형, 일단 형은 집에 가지 마. 며칠 호텔에서 지내. 내가 잡아줄게. 왜? 형 통역 다 끝나고 봉투 받았다고 했지. 그런데 그 봉투에 15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시급 5배라더니 1시간 통역에 150이 많아 보여? 형 시간당이 얼만데? 30. 5배면 150이 맞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형이 거짓말한 걸 알아챘을 수도 있어. 안 알아챘다 해도 형이 통역 내용을 너무 많이 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한텐 위협이지.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입막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써. 돈을 더 주거나 사람을 없애거나.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내 씨, 형 좀 안전한 데로 데려다 드려. 신촌 쪽에 비즈니스 호텔 하나 알지? 거기 체크인 도와드리고 휴대폰은 새로 하나 사서 드려. 형, 기존 휴대폰은 끄지 말고 집에 두고 와. 위치 추적 당하더라도 집에 있는 걸로 보이게. 알겠어. 그리고 형, 그 수첩 나한테 줘. 사진 찍어둘게. 형이 이내와 함께 사무실을 나간 뒤 강혁은 수첩을 책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2시간쯤 뒤에 이내가 돌아왔을 때 강혁은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형님, 잘 모셔다 드렸어요. 휴대폰도 새 걸로 드렸고 외출 자제하시라고 했어요. 고마워. 이내 씨, 우리 정리 좀 해보자. 강혁은 화이트보드를 끌어왔다. 강력계 출신답게 사건이 들어오면 늘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가 아는 것. 첫째, 우즈베크인 남자가 어딘가에 감금돼 있다. 이름은 사디크 라흐모노프. 안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었다. 둘째, 그 남자에게는 누나가 있다. 누나도 한국에 있고 어떤 서류와 통장, 도장을 가지고 도망쳤다. 셋째, 누나는 한국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다. 넷째, 누나는 신정동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윤 사장은 누나를 찾고 있고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다. 화이트보드에 글씨가 빼곡하게 적혔다. 이내 씨, 이상한 점 없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굳이 하나 꼽으라면 누나가 가져갔다는 그 서류요. 통장이랑 도장은 알겠는데 서류는 뭘까요? 단순한 사기 사건이라면 통장이랑 도장만 챙겼겠지. 그런데 서류가 따로 있다는 건 그 서류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뜻이야. 무슨 가치일까?
비자, 영주권 관련,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 그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더 큰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등기 권리증, 차용증, 아니면 강혁은 잠시 말을 끊었다. 인신매매 장부. 네? 안산 자동차 부품 공장. 형이 받아 적은 메모에 그렇게 나와 있어. 안산은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많은 동네야. 그리고 거기엔 합법적인 노동도 있지만 불법적인 알선도 있어. 브로커들이 비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여권 압류하고 임금 갈취하고. 윤 사장이라는 사람, 자기 회사 직원을 그렇게 가둘 수 있는 사람이야. 보통 회사 사장 아니지. 그럼 그 누나는 동생이랑 같이 한국에 왔거나 동생을 찾아왔겠지. 어쩌면 동생을 빼내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윤 사장의 약점을 잡은 거야. 그게 그 서류고. 그래서 도망쳤어. 그런데 동생은 못 데리고 나갔어. 나는 등이 서늘해졌다. 그럼 빨리 찾아야겠네요. 누나가 잡히면 잡히기 전에 동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 누나의 약점이 동생이니까. 윤 사장이 협박 카드로 동생을 살려두는 건데 만약 누나가 다른 데서 잡히면 동생은 쓸모가 없어지지. 강혁은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 한 통 할게. 상대는 강혁의 옛 동료, 서울경찰청 외사과의 정민기 경정이었다. 강혁은 사디크 라흐모노프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그가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인지 안산의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었는지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했다. 민기야, 최근 2달 안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이 외국인 보호소나 쉼터에 들어간 기록 있는지 좀 봐줘. 특히 신정동 인근, 양천경찰서 관할. 형, 이거 사건이야? 정식 신고 들어왔어? 아직은 아니야. 들어오게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냥 좀 알아봐줘. 부탁한다. 전화를 끊은 강혁은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다. 이내 씨, 형이 차를 탔던 시간은 1시간. 톨게이트 안 지나갔다. 그러면 서울 시내거나 경기 인접 지역이야. 강변북로에서 1시간 거리. 시내 도로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어디든 갈 수 있죠. 1시간이면. 맞아. 그런데 1시간 동안 빙빙 돌았을 수도 있어. 일부러 거리감을 못 느끼게. 그러면 실제론 가까운 곳일 가능성도 있어. 강변북로 주유소에서. 게다가 출발지가 그 주유소였다는 게 중요해. 보통 이런 일은 출발지랑 도착지를 가깝게 잡지 않아. 그런데 굳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건 근처 어딘가? 가능성 있어. 마포, 용산, 성수, 광진. 강변북로에서 빠지면 1시간 안에 단에 닿는 시내 어디든. 강혁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서 책상에 내려놨다. 이내 씨, 우리 일단 신정동부터 가보자. 누나를 먼저 찾아야 해.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우리는 신정동으로 향했다. 양천구 신정동은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빽빽이 들어선 동네였다. 외국인 거주자도 많고 작은 식당과 식료품점이 골목마다 있었다. 강혁은 차를 신정사거리 근처에 세웠다. 이내 씨,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 도움을 청한다면 어디로 갈까? 경찰서는 아니겠죠. 본인 신분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나 종교단체, 모스크나 정교회나. 바로 그거지. 우즈베크인이면 무슬림일 가능성이 높아. 신정동에 우즈베크 식당이 2개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첫 번째 우즈베크 식당으로 들어갔다. 일요일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꽤 있었다. 모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우리 2 한국인은 눈에 띄었다. 강혁은 자리에 앉아 플로프와 만티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종업원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건넸다.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사람 찾는 일이에요. 종업원은 머뭇거리다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나왔다. 한국말이 꽤 능숙했다. 무슨 일이세요? 강혁은 짧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자기는 사립탐정이고 사디크 라흐모노프라는 우즈베크인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의 누나를 찾고 있다고. 누나를 찾아야 동생도 살릴 수 있다고.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참 말이 없다가 그가 말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는 안쪽으로 들어갔고 10분쯤 뒤에 다시 나왔다.
이번엔 그의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자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엔 짙은 그늘이 있었다. 사디크 누나, 디나라.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말이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동생 어디 있어요? 무사해요?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당신이 가진 그 서류 때문에. 디나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식당 안쪽 작은 방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그곳엔 침구와 옷가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식당 사장이 그녀를 숨겨주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 복잡했지만 핵심은 이랬다. 사디크와 디나라는 4년 전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노동 비자였다. 그런데 비자가 만료될 무렵 한 한국인 브로커가 접근했다. 윤상호라는 사람. 자기가 비자를 연장해주겠다. 좋은 일자리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대신 여권을 자기에게 맡기고 보증금 명목으로 매달 월급의 절반을 떼주라고 했다. 남매는 처음엔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일을 바꿀 수 없었고 여권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다. 윤상호는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그들을 보냈다. 사디크는 공장에서, 디나라는 그 회사 사장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 집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종이 봤어요. 많은 이름 있었어요. 우즈베크 사람, 키르기스 사람, 베트남 사람,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숫자, 한국 돈.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인신매매 장부였군요.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 친구도 있었어요. 가끔 와요. 그 사람들이 말해요. 이번엔 캄보디아에서 들여올 거다. 단가 더 싸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한국말 다 못해도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디나라는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기로. 그런데 윤상호가 눈치를 챘다. 그가 사디크의 휴대폰을 빼앗고 사디크를 어딘가로 데려갔다. 디나라는 마침 사장 집 밖에 있어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녀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 이 식당 사장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숨었다. 서류 사진 어디 있어요? 강혁이 물었다. 디나라는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경찰 가야 하는데 저 비자 없어요. 저 잡혀가요. 동생 못 구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강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력계 형사 시절에 그가 잠시 돌아온 듯한 표정이었다. 디나라 씨, 비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일단 동생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하나라도 좋으니 떠올려봐요. 디나라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장님, 안산 공장 말고도 다른 곳 있었어요. 가끔 가요. 사람 가둬요. 도망친 사람 거기 데려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거기 가면 못 나온다고. 어디예요? 이름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 차에서 영수증 봤어요. 주유소. 그 주유소. 강변 어디. 사장님은 거기서 자주 기름 넣어요. 강혁의 눈빛이 번뜩였다. 강변북로 주유소? 네. 거기 자주 가요. 차로 돌아온 강혁은 운전대를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형이 안대를 하고 1시간을 갔다고 했지. 그런데 강변북로 주유소가 윤상호 본인이 자주 가는 주유소라면 거기서 출발해서 1시간이라는 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커. 실제로는 그 주유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야. 왜 굳이 1시간이나 빙빙 돌았을까요? 형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시간 동안 형의 휴대폰 위치가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약 형이 누군가에게 위치를 보냈다면 추적자는 한참 떨어진 곳을 찾을 거고, 강혁은 지도를 펼쳤다. 강변북로에서 가까우면서 외부인 출입 적고 폐쇄회로 카메라 없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 그리고 한 사람을 며칠씩 가둬둘 수 있는 곳. 모텔도 아니고 일반 빌라도 아니야. 창고? 공장? 창고 가능성 있어. 그런데 안산 공장과는 별개로 운영하는 거라면 이내 씨, 윤상호라는 이름 알았으니까 등기 좀 떼보자. 본인 명의는 아니더라도
가족 명의의 부동산 중에서 의심스러운 게 있을 거야.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내가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는 사이 강혁은 정민기 경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본격적인 사건 신고였다. USB에 든 자료를 넘기겠다고 했고 외사과뿐 아니라 강력계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민기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사디크 라흐모노프를 구출할 때까지는 윤상호를 건드리지 마. 잡으러 가는 순간 사디크는 끝이야. 알았어, 형. 우리도 그렇게 움직일게. 1시간 뒤 이내가 뭔가를 찾아냈다. 강혁 씨, 이거 보세요. 윤상호의 천안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한 군데 있어요. 성동구 성수동의 작은 건물. 1층은 자동차 정비소, 지하는 창고로 등록돼 있어요. 정비소는 1년 전에 폐업했고 그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없어요. 성수동, 강변북로에서 10분 거리네. 네. 그리고 이 건물 주변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막다른 골목 안쪽이에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기한테 알리자. 오늘 밤에 들어가야 해. 그날 밤 11시, 성동구 성수동의 막다른 골목, 경찰 특공대와 외사과 형사들이 폐업한 자동차 정비소 건물을 포위했다. 강혁과 나는 골목 입구의 검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우리는 민간인이라 진입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강혁 씨, 만약 사디크가 거기 없으면 어떡하죠? 있을 거야. 강혁은 평소답지 않게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긴장이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진입은 10분 만에 끝났다. 무전기에서 정민기 경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혁 형, 확보했어. 사디크 살아있어. 의식 있고 상태 안 좋긴 한데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아. 강혁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윤상호는 여기 없어. 덩치 2명만 있었어. 둘 다 검거. 지금 윤상호 자택이랑 안산 공장 동시에 들이치고 있어. 새벽 2시. 우리는 양천경찰서에 있었다. 디나라는 동생과 재회했다. 사디크의 얼굴은 형이 묘사한 것보다 더 처참했지만 그는 누나를 보자 울면서 웃었다. 디나라도 울었다. 두 사람은 우즈베크어로 빠르게 뭐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았다. 윤상호도 그날 새벽 자택에서 검거됐다. 디나라가 찍어둔 서류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감금, 폭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이름이 적혀있던 공범들, 안산 공장의 사장과 그의 친구 도 차례로 검거됐다. 며칠 뒤 사무실로 강민혁이 찾아왔다. 호텔에서 나와도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형, 이제 괜찮아. 다 잡혔어. 형 신변은 안전해. 강민혁은 동생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혁아, 고맙다. 고마울 거 없어. 형이 그 우즈베크인의 마지막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잤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야. 형이 한 거야. 나는 그냥 통역만 했는데. 그게 형 직업이잖아. 강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입에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이번에도 불은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모양이 평소보다 좀 더 편안해 보였다. 나는 커피를 3잔 내려서 가져왔다. 일요일이었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사무실 창밖으로 망원동의 좁은 골목길이 젖어가고 있었다. 이내 씨, 강혁이 나를 불렀다. 네, 디나라 씨 비자 문제 변호사 1명 소개해줘. 출입국 쪽 잘 아는 사람으로. 비용은 우리 사무실에서 부담하자. 이번 의뢰 수임료는요? 형한테 받지 뭐. 시급 5배로. 강민혁이 픽 웃었다. 형제가 닮은 웃음이었다. 밖에는 비가 점점 굵어졌다. 사무실 안에서는 3잔의 커피가 천천히 식어갔다. 그리고 어딘가 양천경찰서의 한 보호실에서는 사디크와 디나라 남매가 처음으로 2발 뻗고 잠들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는 밤이었다.